중앙정신건강복지지원단 하시라고 안 되는데, 제가 지난달에 어떤 굉장히 좋아하는 선배님을 만났더니 페이스북 친구신데 돈 안 되는 일만 한다. 꼭 그렇지만 않다. 근데 돈 얘기부터 좀 시작해야겠습니다. 제가 혹시 그 서울 자가 김부장 이야기라고 혹시 보셨습니까? 거기 나온 유승용 배우가 1970년생이거든요. 저하고 동갑인데 그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260불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130배가 증가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이 1995년에 생겼는데 1994년에 맨 처음으로 이제 $10,000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IMF 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결국 이제 $10,000를 넘어야 이제 절대 빈곤을 벗어나가지고 이제 다른 데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시점에 이제 정신보건법이 생겼고 저희 중앙지원단이 이제 20주년이 되게 됐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2006년에 2만 불을 넘었고 17년에 3만 불을 넘었습니다. 되게 2만 불, 3만 불이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 국가의 역할이 이제 성장해서 결국은 얼마나 이게 공정하냐, 국민들을 위기에 빠지지 않고 오래 살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역할로서의 국가 역할이 변하게 되는데 거기서 결국은 이 자살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대개는 다른 나라들도 오히려 $10,000가 넘어선 시점에서 자살이 늘었던 나라들이 꽤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260 때보다 왜 2, 3만 달러 때 자살률이 더 높아지느냐. 결국은 이게 이제 가족의 힘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회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영국의 국가자살 예방을 전략을 총괄해서 루이스 F.B. 경이거든요. 근정 포장 같은 게 아니라 기사자기를 주더라고요. 이분이 한 얘기는 결국은 사회의 불평등, 취약성 이런 것들로부터 이걸 막는 사회 전체의 몫이고 자살을 줄이는 것이 그리고 그래서 사회 정의의 문제다. 결국 이런 방향의 인식의 변화가 우리가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 주류가 될 것인가? 이게 결국은 실제 자살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 또 아니냐가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좀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예를 들면 이 정신의료 서비스만큼 편차가 심한 게 없습니다. 작년에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이제 세계은행이랑 다양한 나라의 전문가들이랑 같이 테이블에 앉을 기회를 주셨는데 그래가지고 하루에 몇 명 보나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있었죠.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물어보지 말라고 했는데 보통은 이제 거기 앉아 있는 나라 사람들은 이제 10명 미만으로 보는데 그때 이제 인도는 300명 본다. 300명. 1분에 1명씩 봐야 5시간에 300명 볼 수 있죠. 그리고 필리핀에 저희가 WHO에 방문했었는데 필리핀에 정신재활시설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길 꼭 보고 싶다 해서 갔는데 방 하나에 100명이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전국에 하나 있는 데인데 이 정신 건강에 대한 서비스만큼 나라별로 다른 게 없구나. 근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결국 이 힘은 현저히 줄어들고 앞으로 더 줄 것이고 이거를 이 시장과 보험과 정부가 이 부담을 어느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느냐 라는 이제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결국 이제 이 금문교에 이 다이가 이게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3,000억 들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캘리포니아에서 30년 동안 논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논쟁이 결국은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해서 3,000억을 들었겠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됐느냐? 이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케빈 하이즈는 금문교에서 뛰어내려서 물에 빠졌는데 살아난 사람이에요. 구조된 사람. 시멘트에 머리를 쳐박는 거랑 똑같은데 살아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뛰어내리다 생각해보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실제 680명을 수십 년 추적한 연구에서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은 자기 명대로 살았습니다. 살리는 시스템이 사회적으로 이득이다. 이거는 이제 자기 친구 재활의학과 의사를 제일 친한 친구를 잃은 정신과 의사인데 이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서 저런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결국은 이제 국민을 설득해야 되는데 우리 아직 정신건강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꼴등입니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바꿔나갈 것이냐인데 결국 그래서 핀란드 같은 나라는 이제 인구가 500만이니까 다 가봤죠. 다 가봐서 물어봤더니 이런 뭐 우울증이 치료가 안 되더라. 접근성을 높여야 되더라. 다양한 공동체가 필요하더라.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때 뭘 못하더라. 이걸 40몇 개의 프로젝트를 하고 결국 줄였다는 건 다 아는데 결국 자살 예방도 앞에 전투일을 똑같이 결국은 쫓아가는 거거든요. 이 자살 예방 프로의 핵심은 찾아가는 겁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이 쉬워야 된다. 싱글 도어 시스템, 문이 하나가 있어서 언제든 거기를 두드리면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네임드 컨텍스트 퍼슨 프린시플이라고 해가지고 이름 있는 사람이 계속 쫓아다녀야 된다. 이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우리나라 자살 문제가 오늘 어떤 관련이 있냐면 우리나라 자살자 14,000명 중에 3분의 2가요, 62%가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건보 자료를 붙였기 때문에 이걸 알 수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 치료율이 몇 프로입니까? 20%잖아요. 네? 정신건강 실태조사로는 13%인데, 그러면 나머지 중에도 굉장히 많겠죠. 근데 병원에 한 번이라도 가서 진단을 받았던 사람이 전체 자살 사망자의 3분의 2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중증 정신질환이나 정신질환만 제대로 관리해도 이게 3분의 2의 사람을 살릴 수 있죠. 근데 왜 그게 안 되냐? 근데 왜 일본이랑 제일 큰 차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은 장애인 수첩이라고 안 하고 정신보건 수첩이라고 하는데 폭을 넓혔다. 분모를. 우울증, PTSD 이런 것도 6개월 이상 치료받으면 다 한시적으로 서비스 받게 해줘서 우리나라는 정신장애인 10만인데 일본은 110만 명이다. 그다음에 이런 취업 이행 서비스나 그다음에 치료비 환급이나 이거를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센터가 홍보를 하지 않아도 센터로 알아서 찾아오게 되더라. 그래서 결국은 이 자살은 굉장히 정책 폭이 넓습니다. 보편적 자살 예방에는 굉장히 경제적인 정책부터 되게 복잡하고 다 많은 것 같은데 결국 다부처에서 다 관심을 가지고 결국 이걸 해결하고 쫓아다니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이제 달려있는데 이번에는 전이랑 다른 건 대통령님이 직접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버넌스가 이번 달에 발표한다고 하는데 꽤 규모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실질적인 변화를 나타낼까를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런 통계나 원인 조사가 전보다 많이 낮았지만 특히 통계청이 들어가는 것들이 좀 제대로 안 되는 걸 보강해야 되고 이 현장의 인력도 적지만 권한의 어려움을 많이 얘기하십니다. 이번에 저희가 종합대책 관련 회의에는 경찰 소방도 왔는데 이분들의 얘기도 사실 눈물 나는 얘기였습니다. 참 어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가 정신요양도 밀접하게 이송, 응급입원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제가 올해에 제 환자 중에 14번째로 사망한 환자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이전에는 2번을 약물을 먹었습니다. 살렸죠. 근데 이번에는 더 심각한 방법을 SNS를 통해 가지고 동반 자살을 알렸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경찰이 놀랍게도 그 자리에 왔어요. 그래서 구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가족에게 얘기했습니다. 그 가족은 작년에도 2번 시도했으니까 아이고 좀 지켜보자. 사망했습니다. 그럼 그 죄책감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 가족의 고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런 얘기를 하면 선진국에 있는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생각합니다. 평가조차 받지 않고 지금
가장 심각한 방법으로 동반 자살을 하려고 했던 사람조차도 가족에게 인계하고 있는 시스템. 근데 이거는 법 개정 사항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제가 본 케이스는 이거는 이제 소송건인데 음료를 파는 회사의 직원이었는데 회사에서 죽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래서 출근을 못하겠다 그랬더니 상사가 차를 타고 와서 이 사람을 도와서 하루 종일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집으로 밤에 집 앞에 데려다 줍니다. 새벽에 자살을 사망했어요. 그 과정을 보니까 저도 손이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죽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상사가 도와주는 거는 오늘 할당량을 채울 때까지 일을 하는 걸 도와주는 사회구나. 그런 거를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채무에 시달리면은 영국에서는 정신건강 위기라고 평가하면 이거는 본인이 신청을 안 하고 가족이나 심지어 이걸 알게 된 정신건강 전문가가 신청해도 정신건강 위기에 대한 서비스를 받는 기간 동안 채무를 변상을 유예해 줍니다. 그랬더니 훨씬 더 빚을 잘 갚더라는 겁니다. 회복해서. 사회 전체의 이득이라는 겁니다. 그 정도의 예산이 없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35,000불인데.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이게 법 개정상, 제도, 예산상 참 할 일이 너무 많고 의견도 너무 많은데 정말 이번에 앞으로 4년 동안에 어떻게 바뀔지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이건데요. 일본의 유가족들이 이제 일본 자살이 36% 줄었는데 이 자살관 법은 누가 준 게 아니라 그들이 쟁취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나온 여러 제도도 누가 그냥 해주지 않는다. 가장 고통받는 사람이 목소리를 내서 쟁취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마치겠습니다.